취업시장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청년일까요? 장년일까요? 노년일까요? 청년이라고요? 아닙니다. 60세 이상입니다. 그들이 취업에서든 실업에서든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늙어가는 한국, 슬픈 고용. 그 위에 나오잖아요. 취업도 실업도 60세 이상이 가장 많아. 그래요. 취업에서든 실업에서든 6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20대 30대도 아니고 60대 이상이 취업시장 문을 가장 많이 두드립니다. 그래서 취업도 하고 실업도 많습니다. 우리는 대개 60세 공무원들, 교사들 같으면 62세, 교수는 65세 그렇게 정년인데, 저도 이제 교수 같으면 올해만 하면 정년입니다. 만 65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정년이니까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명예교수로서 지금 104세인데, 그러니까 교수로 65세까지 지낼 때보다 65세 정년한 다음에 40여 년을 보냈으니까 정년한 다음에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는 교육과 연구, 그런 그 상담이라든가 교수 학습을 주로 했지만, 밖에서도 역시 공부하고 강연하고 집필하고 그랬으니까 교수하면서 한 것보다도 어찌 보면 정년한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한 그 일이 더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양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약 60세 이상입니다. 1400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65세 이상, 65세 이상만 해도 1000만 명 안팎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20%를 차지하면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초고령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쯤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0대, 30대는 얼마나 되냐? 2030은 1280만쯤 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인구가 훨씬 많죠. (20대) 30대가 주로 취업을 해야 하는 나이인데 60대 이상의 인구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노동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취업과 실업이 2030 세대를 어찌 보면 능가했다고 할 정도로 요새는 노인들이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은 없다. 이제 평생 노동의 시대다. 평생 학습 시대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자, 21세기를 맞이해서 첨단 지식 산업이 수시로 변하고, 그리고 지식의 양이 늘어나고 양과 질의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적인 지식이, 창의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보다도 자가학습, 체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평생 학습 시대를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평생 교육,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마다 또는 지자체 같은 데서도 평생 교육원이니 평생 학습원이니 그걸 두고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평생 교육과 더불어 평생 노동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된다. 21세기를 지칭하는 얘기들이 많죠. 정보사회다, 첨단사회다, 이렇게 교육에서는 평생 교육을 말하고 직업적 측면에서는 평생 노동을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60세 이상들이 일하는 건 좀 다르냐? 우리는 벌만큼 벌고 애들 가르칠 만큼 가르친 다음에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20대 꿈, 대개 10대에는 두세 가지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나는 공무원이 돼야겠다, 나는 기술자가 돼야겠다, 아니다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희망대로 되는 사람은 열에 하나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꿈을 못 이룬 사람, 공무원의 꿈을 못 이룬 사람, 사업가의 꿈을 못 이룬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생계 때문에, 자녀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60세까지는
다니고 그 뒤로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꾼 사람들도 실제로는 경제적인 자유의 경제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해서 60대 이후에도 60세 이후에 취업할 때도 역시 생활비를 경제적 측면에서 직업을 많이 고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보다도 소득은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 이전보다도 직업의 질이랄까요? 취업의 질이랄까요? 복지의 질이랄까요? 그런 것은 더 떨어지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현실이죠. 되게 20대, 30대들도 못 들어가는데 이 노후 세대들은 60세 이상들은 그래도 국가 발전기에 생애 주기가 그것과 맞아 들어가서 괜찮은 어떤 그 부도 축적하고 그 다음에 승진도 하고 연공서열로 해가지고 대접도 받았고 그런 서열 의식 속에서 직급이 조금만 올라가도 월급과 함께 권한이 올라갔는데 이제 와서 또 왜 우리 위에 올려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정년할 때 직급 정도로 취업하는 것, 그 정도의 급여 수준으로 취업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다 하더라도 60세들이 경제적인 어떤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취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경제적 필요성, 생활비죠, 결국은. 왜? 60세 이상들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되게 부동산이 자산의 80% 정도인데 한 4억 5천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으로 거의 묶여 있다 보니까 소득은 적은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뭐 대개 국민연금 한 60만 안팎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다른 그 연금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돈을 맡기고 그 돈을 이렇게 그 줄여가면서 받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혼자 살아도 200이 필요하네 300이 필요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국민연금으로서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타 그 직장에서 받는 퇴직금 같은 것은 뭐 급히 필요하다든가 주택을 마련한다든가 자녀들 혼사 대학 이런 데 써버리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부동산 하나 그게 4억 5천 안팎. 근데 이거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집을 팔고 어디로 갑니까? 집을 줄이고 어디로 갑니까? 줄여야 거기서 뭐 이게 1억이 나오겠습니까? 2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직업전선에 뛰어든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은 비혼 자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60대 넘어서들한테 비혼 자녀. 이건 뭐냐면은 생애에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 50세 되도록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비혼자녀 그러는데 이 비혼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기대는 경우가 있고 부모들은 그들도 부양해야 한다는 어떤 그 생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나눴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상당히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비혼이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한 사람들, 풍요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쪼달리니까 자녀에게 지원해주기도 힘들고 지원을 조금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 나이 먹도록까지 70대, 80대까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식 때문에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죠. 오죽하면 그 노인 분노 살해 사건도 나잖아요. 자녀를 향한 겁니다. 좀 나가서 내밥벌이도 하라는 그런 어떤 분노를 표출하다 보면 자녀는 아니 낳았으면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가서 뭐를 그래요. 60, 70대 부모는 나가서 일하는데 자녀가 집에서 빈둥빈둥 한다든가 여기 갔다 조금 뭐 마음에 안 든다든가 또 상사하고 싸웠다든가 또 부하가 뭐 이렇게 해서 직업을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부양 부담이 꽤 늘어난다는 거예요. 50까지 비혼하고 있는 남자의 경우에는 특히 20% 안팎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 경우에는. 일본 경우에는 이렇게 50대까지 50세 되도록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남자의 경우에는 30 안팎을 육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고령 저출산과 더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그의 자의식 문제, 자립정신 이런 그 문제가 얽혀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가정에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가정을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또 경우에는 더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부적응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장애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이 좀 나오긴 나오지만 부모가 그 부양의 상당 부분을 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도 60세 이상 돼도 요즘은 평균 수명이 뭐 80대이다 보니까 노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70대 후반까지도 경제적 필요성과 아울러 신체적으로 감당할 만한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옛날 전통적 제조업보다는 요즘은 어떤 첨단 제조업이랄까 기계화된 제조업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로봇 시 제조업에 세계 1위로 들어와 있다는 것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기계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일 자기가 근무한 곳이 있다면 거기서 나이 먹었다 하더라도 다시 재취업해가지고 월급은 좀 줄이더라도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 일하는 게. 그 다음에 지식을 얻는 사람들, 정년을 하고도 이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김영성 예에서 보듯이. 의사들은 정년도 없잖아요. 전문직은 그 자격, 기술을 갖추면은 정년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면, 심신이 건강하다면 얼마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 의료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의료복지 분야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봐도 그 재가복지라든가 아니면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60대 넘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신체적 조건이 노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하다는 이야기죠. 그 밖에 국가에서 이제 재정이 악화되니까 또 노동인구가 부족해서 젊은 층은 줄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 부담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무슨 부담을 합니까? 세금으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그 노동 인구가 적으니까 그 위에 있는 나이 많은 노동자들이 직접 취업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복지의 대상이 아니니까 국가로서는 세금도 좀 거둘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는 거죠. 재정 악화를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시켰죠. 70년 동안 늘어난 국채만큼 문재인 정부 때 늘렸다고 하니까 문재인의 이 뭐랄까요 국가 재정 악화는 알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인구 부족은 문제도 메우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상으로 봐도 이제 노인들이 스스로 평생 그 자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기 힘든 측면. 그렇죠. 복지에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누가 부양합니까? 인구 구조로 봐서 젊은 층은 팍팍 줄어든, 이렇게 2030이 60대 이상보다 인구가 적은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체노동을 회피하려고는 젊은 사람들, 이른바 3D다 뭐다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그 일을 계속 해왔다면은 그게 이제 기계화된 데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노후 산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노동 어떤 그 인구를 노인들로 채워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노후 산업이 뭐랄까요 부상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21세기를 규정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평생 노동 시대잖아요. 이제 평생 죽도록 일하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또 개인화됐고, 개인화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밥벌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계화돼 있고,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촌에서도 70대, 80대들이 농사를 지어요. 왜? 트랙터 몰고 다니고, 경운기 몰고 다니고, 뭐 이렇게 그 농약하는 것도 기계화돼 있고, 기계 아니면 촌에서도 일을 못 합니다. 뭐, 제 동생도 이제 60대고 그러지만 60대든 70대든 80대든 기계를 부릴 수 있으면 농사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육체노동 중에 힘든 일이 농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계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게 개인화되고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평생 학습 시대와 더불어서 평생 노동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게 그 일하는 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또 자기가 그 월급을 타서 자기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면 뭐야 자긍심도 있고 우울한 데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일하다 보면 몰입하다 보면 불안의식도 사라지죠.
노후에 대한 불안은 얼마나 노인들이 그 노인빈곤율 때문에 불안에 떱니까? 근데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자들 월급도 용돈도 주고 명절 생일 그때 인사 오면 주고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면이 있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그게 모여지면 국가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잖아요. 노인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희망하는 못다한 그 꿈, 그래서 즐겁게 일하면서 뜻을 버는, 돈과 뜻을 이렇게 아울러 버는 그런 직업이면 좋은데 참 쉽지는 않죠. 저도 이제 50대부터 저수를 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요새 이제 투자에 입문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전문직 중에 투자도 있지만 이 투자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다른 전문직 기술 뭐 다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노인들은 일하면서 돈을 벌면 좋고 자기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안전이 중요하고 원금을 적어도 잃지 않는 법피세 법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독립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독립입니다. 인생 독립. 인생 독립이란 건 뭐예요? 국가에 기대지 않고 자녀를 부양은 했지만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죽을 때까지 본전 인생을 하고 가는 거. 그게 경제적 자유 넘어서 인생의 자유죠. 인생 독립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기초노령연금도 안 받아야 하는데 그거 안 받으려면은 상위 30% 안인가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아내가 공무원 퇴직해가지고 국가의 그 기초노령연금은 못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보다 적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뭐 학원할 때 이렇게 그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그때 아주 힘들 때는 한 3년인가 가입을 못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한꺼번에 이걸 월락을 하려고 하니까는 일반인들은 되는데 공무원을 이렇게 배우자로 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무원을 이렇게 배우자로 둔 사람은 또 기초노령연금도 안 줘요. 뭐 그래, 공무원연금이 이제 튼튼하고 거기에 사실은 국가 예산을 적자다 보니까 밀어넣다 보니 뭐 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반강제랄까요? 그런 차원의 배우자 때문에 인생 독립을 하게 되어서 감사할 일이죠. 뭐. 인생 독립이란 건 그렇게 경제적인 차원, 국가에 기대지 않고 자녀에게도 기대지 않고 어찌 보면 배우자한테도 안 기대야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본전 인생을 향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가 다 경제적 자립을 해서 본전 인생을 향유하면 국가도 정말 그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경제적 자유를, 독립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급빈자들을. 그리고 기술 자격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퇴직 이를테면 10년 전부터 투자를 잘해야겠다 그러면 투자 세계에 가서 내가 뭔가 뜻을 펴고 싶고,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지식 근로를 하고 싶다면 일찍이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쯤, 정년할 때쯤에서는 정말 프로는 되는, 아마추어 수준은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어찌 보면 일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김영석 교수를 들었는데 104세인데 시원찮은 교수를 저리 가라 한다니까요. 교수를 뺨쳐요. 시원찮은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도. 유대인들이 그걸 잘했죠. 죽도록 마르크스는 어때요? 공산주의 이론을 펴기 위해서 자본론이던가요? 죽도록 썼어요. 죽기 직전까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죠. 경영학의 아버지, 경영학을 창시한 사람. 이 피터 드러커는 어땠습니까? 역시 유대인으로서 죽도록 집필하다 갔어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역시 창시한 사람이죠. 의사, 정신분석학을 연구한 이 신경정신과 의사 프로이트는 또 어떨까요? 죽도록 일했는데 턱이라든가 이런데 뭐 암이라든가 이게 종양이 생겨가지고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십 번을 수술하는 상태에서도 죽도록 집필을 했어요. 논문을 썼어요. 유대인, 호불호가 엇갈리죠. 아무튼
좋지 않은 면은 접어둔다 하더라도 이 좋은 면, 이런 자세는 죽도록 일하는, 평생 노동하는 자세, 인생 독립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닮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옆에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자세를 배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역시 그 유대인들의 삶,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지식근로를 어떻게 했는가, 저도 아마추어 지식근로자로서 그들의 자세, 마르크스라든가 드라크라든가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닮은 꼴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더 멋지게,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생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